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또 저희들 자유 유튜브의 정신으로 5개 정신이 있다는 것도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헌법 수호, 표현의 자유, 진실과 품격, 그리고 정보의 공유, 창조적 가치 5가지의 그 정신을 지향하는 그 자유 유튜버들의 외침을 여기 계신 모든 또 팬 여러분께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사법 토크는 총 4분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마 방송이나 또 기타 사회 주요 인사로서 아마 잘 아시는 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을 지내신 현재 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패널로 대통령 딸 문다혜 사건 전모를 파헤치고 계시는 대여 투쟁의 선두에 서신 우리 곽상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좀 전에 그 토크에 참석했던 이현주 의원과 그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백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그 옆에는 그 젊은 변호사님이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IT 블록체인 특별위원으로 계신 박주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현 또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는 제 전임 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승재 변호사님은 대한변협의 부협회장 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은 저하고 같이 그 한반도 인권 및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청년위원장으로 이제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맡은 거 지금 사법 부분이죠. 사법 부분이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공통 주제로 이제 그 사법부에 관한 부분, 그리고 검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임명에 관한 논란,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일단 살펴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사법농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 사법부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박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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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옵니까? 예.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재판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제 지켜질 수 있겠다, 지켜지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다짐하고 대법원장이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부 대통령께서 지시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감찰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대법원 사법행정의 요직에, 인사요직에 전부 앉혀놓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또 과거의 적폐 판사로 해서 징계를 몰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아시는 것처럼 특정 직역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제일 그 대법원장한테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관예우 척결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지 정관예우가 사법부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해서 조만간 조치를 내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조치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좀 곤란하면은 대법원장이 그 얘기를 또 안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사법부라고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검찰, 법원 그 관련되는 이 법조계 직역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어떤 그 큰 획을 그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항상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법부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역할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관련되는 부서들의 전체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대표하는 수장인데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장하고 저는 연선 동기입니다만 지금부터도 대법원장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부 독립에 대한 본인이 취임 때 보여준 그런 얘기했던 걸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연수원 15기죠. 근데 그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게 사법시험 12회니까 굉장히 차이. 예, 25회 해서 13년 차이죠. 예. 그 13년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법연구회 예. 회장이면서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또 회장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너무나 편향된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참 어떻게 또 대법원장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 없이 됐는지 그때 집권 초기라 그랬을까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제 한직을 많이 다니고 사법행정의 경험이 춘천지법원장 마지막에 했던 춘천지법원장 경력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법부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다. 뭐 대법관 정도 하는 거라면은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더라도 우리가 모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으로까지 바로 이런 그 중간 경험 없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이제 가는 바람에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굉장히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서로 방향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부 국제인권법 연구원 판사 출신들은 재판이 정치라고 지금 하니까 그런 분한테 사건이 가면은 그 사건은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을 받는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재판을 하는데 이 판사가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낼 거다 하는 게 결론이 나 있으면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 주장을 하기도 전에 판사의 성향이 이미 그 재판 받는 분들한테 다 드러나 있다고 하면은 이러면 이건 재판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 당사자 주장 들어보고 예.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그 박지원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왜 대한변협에서 했던 그 이른바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 토론자로 해서 지금 민변 쪽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짱 뜨셨던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실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법원, 검찰 등 이제 사법부라는 곳이 법치주의의 어찌 보면 최선봉이고 어찌 보면 또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가장 비법치적인 반법치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가의 보도, 적폐, 과연 이것이 과연 형법이나 형사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명하에 그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든지 영장주의라든지 불구속 원칙이라든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법조인이라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히려 법치의 최선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에서 검찰에서 오히려 적폐라는 비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리고 재판 거래, 여론 재판 이런 그 법치와는 무관한 용어를 가지고 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되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그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제 공통된 점이 있죠. 일단 고검장과 대법관이라는 종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거쳐야 할 그 길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어제 이른바 서열 파괴의 그 경로를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할 말은 많아요. 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서열 파괴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법치주의를 더욱더 수호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파괴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이제 판사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경우, 심지어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렇게 친문 인사들이 이렇게 자각을 하는 경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승재 변호사님께서 혹시 어디 드려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을 지금 변호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변호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이제 작년 그 12월달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서 실제로 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이제 저기서 징계 해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보고 처음에 그 징계 해임에 대해서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날 근데 아침 10시 20분에 제기를 했는데요. 소장을 접수했는데 1시간 20분인 11시 40분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안이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모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이 그 접수가 되면요, 그거를 배당을 할 거고요. 배당이 또 그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많지 않고요.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뭐 그날 할 수도 있죠. 한다 치더라도 그 기록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을 읽고 심지어는 그 기록이 무슨 소송 요건이 불비하다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유 없으면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그럼 기각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송달까지 되는데 불과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야말로 재판 거래다. 우리가 그 전날 그 신문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징계 절차에 대해서 중지를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를 냈더니 바로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가장 결정적인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 사실 과관이었던 게 그게 이제 그 동부지검에서 네네. 그 김은경 그 누구죠? 그 전 환경부 장관, 예, 김은경 그때 그 영장 기각했을 때 그때 그 뭐죠? 그 결정문이었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아주 과관이었죠. 이제 아주 끔찍한 사항들을 우리가 자꾸 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그 감찰을 하면서 청와대 감찰에 있으면서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요 사실상 청와대가 쳐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그 어떤 기획에서 그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다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부지검에서 그래도 이제 청와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사다리를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해서 됐나보다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네. 뭐 예.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갖고 뭐 영장 발부가 가능하냐 뭐 이런 식의 관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말하자면 그 이제 청와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거 그대로 관찰되는 상황들이 그때 나타났었던 거죠. 다음 우리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지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보죠. 또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검찰 수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총장이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검찰 전체 검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그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대통령이나 권력자로부터 그 휘하 검사들이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외풍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검사들이 또 그 문제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일이 잘 처리되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제 그 거론 후보자로 나와 있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한쪽 색깔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사도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거지, 여기에 특정 색깔이 묻혀 있으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신문에 얘기 하나 한 게, 과거에 우리가 검사들에 대해서 칼잡이라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칼잡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쓸 때는 권력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맞서기도 하고, 또 이제 재벌 같은 이런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끄떡없이 대항하는 이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칼잡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쓰고,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봐서는 이분은 이제 언젠가부터 칼잡이가 아니고 앞잡이가 된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에 충성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만. 지금 또 권인영님한테 좀 느끼는 내용이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 검검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검찰 특히 이제 왜 그 고위 검사들이 반발을 했고, 그런 반발한 것이 이번에 윤석열 그 검사장의 검찰총장 지명하고 관련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관계자님. 그 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고위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을 쳐내기 위해서 그 지금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 그 의견이 없었던 이제 윤석열 지검장을 지명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도도 더불어 밑에 이제 의도 뭐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도도 이제 조금 깔려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씨를 데려오는 게 뭐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정부 쪽, 청와대 쪽 입맛에 맞는 수사라든가 하는 거,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제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이건 해결돼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뭡니까, 뭐 검사들 반발을 누르고 일부 검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것, 전적으로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 또 궁금해서 또 느끼는데, 이거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입법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개특위 회의 진행되려고 하는 걸 오늘도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수사권 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나 수사 관여를 예전처럼 기존처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완화해서 경찰에 상당 부분 줄 거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많이 입시를 하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직도 이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고, 경찰은 굉장히 완화를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반발이나 검사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부분, 과거에 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리가 될지는 저희들도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희들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지금 두 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연말에 사개특위 그 법안 소위에서 전혀 논의 안 된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두 개가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논의됐던 것들은 다 그냥 서류로만 이렇게 남아 있고 새로운 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 갈는지 저희들도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법안 두 개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뭐 지금 이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건지는 저희들도 예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지명 관련해서 백승재 변호사님께 또 하나 좀 물을게요. 그 지금 보면 결국 적폐청산 수사의 보훈 내지는 앞으로 그렇게도 또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요청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획득한 과정에서 늘 얘기해왔었던 것들이 첫 번째 여론 통제, 그다음에 언론 장악,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신 게 사법 장악이었습니다. 이 사법 장악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이 돼가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그 심판관까지 사실상 이제 9명 중에서 6명을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탄핵 이후에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그 탄핵까지도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심지어는 패스트트랙에 지금 놓여져 있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안들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런데 그 장악의 가장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장관인데 그 검찰총장의 역할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윤석열 지금은 제 검찰총장 후보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조국에게 맡김으로써 그 모든 이런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심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모든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적폐청산 수사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지독하고도 지독한 것 같아요. 네. 나올 때까지 그거 원래 맞나요? 나올 때까지 수사해야 되는 건가요? 하면 안 됐죠. 지금 이제 과거 정치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지금 이제 대학들 또 요양원들 이런 분야로 생활 영역의 분야 비리로 대통령이 또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있는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이제 또 검찰 수사나 경찰 검찰 수사를 상당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놓일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사립 유치원 때 한번 맞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 했고 사립대학 지금 하겠다고 하죠. 요양병원들 하겠다고 하죠.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은 이건 저희들도 얼마든지 부패가 있는 걸 도려내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생짜로 고름도 안 생긴 상태에 있는 걸 이제 만들어내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여러 번 나타났지 않습니까? 대통령 수사 지시에서 부작용 난 사건들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계엄 문건 관련되는 거 수사하라고 해서 그거 엉망됐고 권성동 의원 최근에 무죄 났죠. 이영렬 중앙지검장 돈봉투 사건 이것도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이런 수사 지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적폐라고 해서 수사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수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아마 또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이제 물러가라고 했는데도 안 물러가게 했던 이유는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결국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끝에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설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법개혁 보통 얘기하면 우리
박 변호사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그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뭐 심지어 국가수사본부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어떤 개혁 법안들은 국민과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청와대의 수사권 개입이 아닙니까? 그거부터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데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건드리는 게 맞나?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의 그 법무부 장관 그 임명설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 뭐 그 회전문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이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만큼 일을 잘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수많은 인사 실패, 청문회 그 통과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갔죠. 그리고 SNS 정치, 그 본인의 비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그 본인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 수많은 사람, 이게 우파 진영뿐만이 아니라 좌파 내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공감대를 얻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과연 개혁 법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정말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민정수석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 그래서 그 측근기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민정수석을 또 하셨잖아요. 그 민정수석을 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거 그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뭐 사례도 좀 있던데요, 보니까. 예. 예. 이 정치인 대통령을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 법률적으로 지금 보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각으로 나오면은 그 우리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종섭 장관이 그 당 행사에 가서 건배 한번 제의했다가 그 한번 호되게 경을 한번 친 일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입각하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비서관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서로 성격이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이 민정수석 비서관 하면서 이제 공무원 그 내각으로 가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뭐 공무원형 인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가려고 하면 대통령을 모실 때 그러면은 보좌할 때 중립적인 성향으로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SNS에 글 올리면서 야당 비난하고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중립적인 거하고 이제 거리가 멀었던 분이 지금 이제 내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의문스럽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일을 잘하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뭐 접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잘하시는 것처럼 이거 지금 본인이 모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고소당하는 이런 일까지 본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포렌식 때문에 포렌식한 공무 그 핸드폰 포렌식한 것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특감반 문제, 인사 검증 관련되는 거, 또 대통령 친인척 그 감시 잘하라고 했는데 딸하고 관련된 거는 신문보가 알았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분입니다. 뭐 신문보가 알았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훗날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그렇게 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각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뭐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뭐 꼭 반대한다 하는 이런 정도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여기 공통 주제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이제 그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개별적인 주제로 지금 아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아주 간략하게 지금 이제 특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중점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우리 박주영 변호사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들한테 법조인으로서 사법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 말씀해 보시죠.
예,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법치 쪽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유지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코드 인사, 자기 사람 심기 이런 행태를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건 독재국가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그 좌파 진영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이 등장해서 그 자기 소속 동료 그 판사들을 탄핵 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전 판사들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매일 첫 번째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 혁명, 촛불 민주주의.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촛불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분과 전체를 오류, 같이 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제 좌파 진영에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파 쪽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이 법치가 위기에 이르게 된 거는 우리도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책임이 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검찰까지 장악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이끌어갈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국가로 이끌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참 옷을 잘 벗는 것 같습니다. 한번 쏘고 옷을 벗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이 돼요. 이제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또 검찰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을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옷을 벗는다는 게 저항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냐. 충분히 저기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이 예견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뒤에 옷을 벗더라도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종래에 그쪽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나 설계대로 가지 않는 그런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법적인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요새 참 고소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현충일 날 추념식 때 김원봉을 언급을 하면서 국군의 뿌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6.25 참전 용사와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이 국군의 내가 이렇게 참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수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적들, 오히려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과 뿌리가 같아서 같다. 심지어는 김원봉을 훈장까지 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실은 찬양고문죄로 하려고 하다가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형사소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으로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요. 하면서 청구 원인 중에 안 되겠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말고도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미신적인 이 탈원전 때문에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많은 참사를 당한 부산, 울산, 이 경주 쪽에 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직하신 그 가족들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정말 정규 직장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을 잃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분들의 입은 이 정신적 피해 이분들도 포함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해외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기업인들,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을 다 등등등 다 모아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고요. 이미 소장은 접수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같은 날 저희가 그 정병국 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이제 국군 합동본부 참모본부장, 작전본부장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분들 다 모아서 북한 목선이 그 삼척항에 이제 정박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 확인도 안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경계 실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허위 브리핑을 한 것으로서 이 지금을 우리나라의 국정 질서를 완전히 해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다 직무유기하신 거다. 예,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의무를 부작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방이 완전히 뻥 뚫리는, 대한민국의 가슴 그 안보가 완전히 더 이상 이제 그 경기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거다. 그래서 직무규제랑 동시에 그 군용법상 거짓보고죄로 고소를 했고요. 고발장을 네. 내셨나요? 예, 고발장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하도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네. 그 큰 뉴스가 예. 그 큰 뉴스가 지금 아예 보도도 안 되는 거. 보도는 됐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뭐 보도라고 하는 네, 게 네, 그냥 우리의 우호적인 아주 일부 매체만 나고요. 네. 그냥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데 방송 같은 데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 전 요새 왜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전 소액주주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포퓰리즘, 문재인의 에너지, 아시겠지만 에너지는 안 봅니다. 그다음 우리의 미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에너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한전 소액주주 운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법적 투쟁으로 다음 주 초에 그 산자부 장관, 에너지자원실장, 한전 영업본부장, 그다음에 그밖에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었던 그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산자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유기죄로, 그다음에 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다 할 거고요. 고발할 계획인가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다 썼습니다. 이제 저기 소액주주들이랑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한전은요,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더라도요, 분명히 이렇게 정말 2017년도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요 7조에서 8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었던 그런 회사가 예.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선 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많이 확실히 있죠. 그 고발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게 네네. 제가 4대강 그 예, 보호 예. 해체 예.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더니 요즘에 조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완전히 해체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예 이제 아주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곽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그 우리 문 대통령을 고발을 하셨죠. 네. 아마 그 정말 까도 한없이 나오는 그 문다의 그 해외 도피 관련해서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곽 의원님을 여러 가지 또 압박하는 문제 그런 거 관련해서 하죠. 그 말씀 해주실까요? 시간이 얼마쯤 있습니까? 한 2, 3분 있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아예 마무리하시는 걸로 고발이나 이런 식의 법적 조치가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딸이 사실은 왜 그 현직 대통령 딸이 그 해외로 갔느냐, 왜 갔느냐, 지금 가서 뭘 먹고 사느냐, 어디 취업해서 어떻게 뭐 살고 있느냐, 정부 돈을 얼마나 지금 갖다 쓰면서 어느 정도 벌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그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정확한 답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뭐 말씀 길게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타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사위가 취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손자는 당초 신고된 학교에 지금 재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했고, 또 사위가 국내에 있었던 회사에서 한 10억 정도를 빌리는데 아마 관여를 한 것 같은데 이
그 돈을 빌려준 회사 쪽에 상당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회사가 그 사위 회사하고 관련된데 돈을 갚아주거나 뭐 하는 이런 역할을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갔느냐, 뭘 먹고 사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답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애먹지 않고 그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저도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을 고소한 것은 김학의 사건하고 관련해서 제가 민정수석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 수사를 못하게 방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만약에 김학의 동영상이 있다, 그 다음에 내사된 자료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으면 저는 그걸 이유로 당연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이래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 얘기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는지 자꾸 내말하고 얘기하는데도 경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니 저희들이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저는 떳떳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대통령께서 수사 지시할 때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 권한 남용, 직권 남용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뭐 경찰청장, 그 다음에 과거사 조사단에서 그 두 말도 안 하고 혐의 있다고 막 해서 수사 권고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서는 수사 지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조사 같은 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행정조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그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한테 의무 없는 수사를 받게 만들었으니까 대통령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소를 뭐 해서 예.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고소하는 이런 주된 이유는 예.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괴롭혀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변화해서 국민들 얘기를 듣는 이런 대통령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은 3년 동안 국민들 목소리를 좀 더 듣고 경제도 좀 살려달라는 아우성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그런 일들을 저질른다 해도 그 국민들은, 그리고 또 우리 법조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법적 조치도 우리가 취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실 그 다음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심판하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거라고 밖에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참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네요. 예, 여러분들 많이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저희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